우울증과 마음의 건강. 알아야 할 모든 것. 마음이 아프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열이 나면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울증과 예민함,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1부. 우울증.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울증의 진짜 원인. 우울증은 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우울한 거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가족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울하지. 물론 이런 외부 요인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생물학적인 질병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유전적 영향을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유전의 영향이 크다는 뜻입니다. 천식과 유방암은 0.5에서 0.6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들을 유전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울증도 0.6입니다. 다른 정신과 질환은 0.8에 달합니다. 즉 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질병입니다.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중 우울증이 있었다면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울증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을 알아차리는 신호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먹는 것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수면 패턴이 무너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합니다. 성욕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와 함께 당연히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모든 것이 재미없습니다. 에너지가 바닥나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좀 우울해 라는 것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은 최소 2주 이상,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하루 종일 이런 증상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멈춰버립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혼자 있고 싶어요.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극도로 부담스러워집니다.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당일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연락하는 거지? 나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만 계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우울증으로 혼자 있게 된 사람은 다릅니다. 원래 내향적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좋아하고 혼자 책 읽고 음악 듣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뀝니다. 원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원래 활동적이던 사람이 수개월 안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우울증의 신호입니다. 2부.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까? 힘내라는 말이 주는 상처. 우울증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병 중 우울증이 1위입니다. 감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래갑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수년간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좀 더 힘내.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런 말들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힘을 내지 못할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괴감만 더 깊어집니다. 개인의 문제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대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 환자에게 일주일에 3번 30분씩 러닝하세요 라고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나는 정말 쓸모없어. 그래서 제안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기, 세수하기, 머리 감기, 아침 식사 챙겨 먹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입니다. 운동이나 외출은 너무 거창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것을 하나씩 해냅니다. 그러면 조금씩 힘이 생깁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3부. 거리를 둬야 할 사람들.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첫 번째 특징. 경계 침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처음엔 작은 부탁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하나?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경계 침범입니다. 내가 할 일과 상대가 할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내 의무와 상대의 의무가 뒤섞입니다. 슬금슬금 내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특징. 착취적 관계. 친구와 밥을 먹습니다. 너 돈 잘 버니까 네가 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횟수가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정이 바뀌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계속 들어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일방향적입니다. 항상 나만 주는 관계. 전화가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착취적 관계입니다. 세 번째 특징. 비난과 강요. 조언과 비난은 다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줍니다. 비난은 강요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넌 바보야. 멍청해. 내 말대로 안 하면 관계 끝이야.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간섭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난입니다. 네 번째 특징. 공감 부재. 나도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문제야. 무조건 나를 탓합니다. 상대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계속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흐릅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4부. 가스라이팅과 조종. 이런 행동들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가스라이팅. 조종적 행동.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듭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말합니다. 주변 환경까지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조종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사회성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 연극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이들을 비군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조종적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힘듦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속에서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거리를 두세요.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주장성을 키우세요. 내가 불편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을 계속 참고 있습니까? 이번만 참으면 조용해지겠지.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고착화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 힘들어.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글로 써보세요.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에 적어보세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말려들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자극합니다. 비난을 터붓습니다. 내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꼬리를 잡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정서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담담하게 같은 대답을 반복하세요. 그래, 말은 알겠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경계 설정입니다. 내 영역과 상대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세요. 5부. 예민함. 단점이 아닙니다. 예민함의 진짜 의미. 예민하다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하지만 이것을 바꿔 부르면 어떨까요? 민감함, 섬세함. 이렇게 부르면 느낌이 다릅니다. 예민함이란 무엇일까요? 외부 자극을 잘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감각적 변화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정서적 흐름을 읽어냅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말투, 공기,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전체 인구의 1520%가 이런 고민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대부분 선천적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큽니다. 세로토닌 수용체가 더 많거나 특정 유전자 발현이 높거나 이런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태어나서 몇 개월이면 부모가 알아챕니다. 이 아이는 예민해. 아이가 둘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젖을 먹을 때부터 다릅니다. 기질입니다. 물론 후천적 요인도 있습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거나 만성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되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자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천적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쉽게 지칩니다. 카페, 마트, 백화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감각 자극이 넘쳐납니다. 소음, 시각적 자극, 촉각, 후각,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피곤해집니다. 감정 기복도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분위기를 너무 잘 읽습니다. 오임에 갑니다. 민감한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압니다. 지금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 저 두 사람이 기싸움하고 있구나.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중화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셋째, 섬세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머리를 바꾸고 오면 금방 알아챕니다. 머리 바꿨네? 예쁘다. 미술품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음악의 깊이를 이해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예민함과 예술. 예술가들이 왜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으면 예술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림을 봐도 이게 뭐야? 왜 이게 예쁘다는 거지? 인지적으로 공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은 다릅니다. 보는 순간 느낌으로 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금방 알아챕니다. 예술적 소양이 뛰어납니다.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예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기획자, 유통 전문가, 이런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부, 예민함과 함께 살아가기. 내가 무엇에 예민한지 알기. 예민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것에 예민한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민감한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 자극에 취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각 자극에 민감합니다. 촉각에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 에너지가 빠지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예민하다면 시끄러운 클럽은 피합니다. 이번엔 빠질게. 나 좀 힘들어서. 자기 컨디션을 보면서 활동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계속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노출을 늘립니다. 한 이 시간은 힘든데 이번엔 2시간 반 정도 해볼까? 천천히 강도를 높입니다. 시간을 늘려봅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 찾기. 어떤 활동이 나에게 힘을 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보며 휴식할 때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안정됩니다. 특정한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스케줄에 배치하세요. 적재적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만드세요. 출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씁니다. 눈을 감으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틈틈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조금씩 힘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장점을 살리기. 예민함을 단점으로만 보지 마세요.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강점이 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민감하게 잘 파악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예민함은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을 피하세요. 매운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술, 매운 음식, 자극적인 것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수일, 수주, 수개월 후 몸에 탈이 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셰프들을 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먹습니다. 맛의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이면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작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자극을 줄이세요. 그러면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은 이것을 더 잘 느낍니다.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7부. 어린 시절이 만드는 평생의 패턴. 양육 환경이 성격을 만든다.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이것은 평생의 인간관계의 원현이 됩니다. 부모님과 편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커서도 다른 사람과 편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렸을 때의 인간관계 패턴은 커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맺었던 관계를 자꾸 재현하려고 하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 아버지는 술을 안 마실 때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말아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 경험되면 커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사람을 과도하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바칩니다. 상대가 폭력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해도 그냥 참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지속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 사람은 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회복 탄력성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바깥에서 누가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회복력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나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 양육자,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 믿음, 문제 해결 능력, 이것들이 커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가 아닙니다. 너 뭐 다 잘했어 또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훈육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왜 가기 싫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유를 알아봅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이가 다시 자신의 길로 갈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오해합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꼭 보내야 하나요? 싫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무엇이 힘든지 알아보고 공감해주고 문제 해결을 도와서 아이가 다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미디어에 과도하게 빠져 있다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너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끌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이것만으로도 움찔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특징.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시도합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 못 해봤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계속 반장하려고 합니다. 반장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고 나면 별거 아님에 하고 끝납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것을 받기 위해 계속 시도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 사랑해? 라고 계속 묻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나를 사랑해. 나 괜찮지? 잘했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나 이렇게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날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망쳐버릴 거야. 부모가 아닌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에 계속 빠집니다.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물론 운이 좋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애착 패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의 영역입니다. 적당한 사랑, 적당한 제한, 결핍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결핍과 좌절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현실적인 선에서 막아주는 것, 이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허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욕구 조절을 못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사람. 누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양육도 문제입니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다 안 돼.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결핍을 만듭니다. 자기 주장성을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밖에서는 너무 거칠어집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결국 비슷해집니다. 적당한 수준의 사랑, 적당한 좌절과 제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괜찮은 부모이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부모는 불가능합니다. 8부, 애착 패턴, 바꿀 수 있을까? 패턴은 반복되지만 어렸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어렸을 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불안정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절대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는 느리지만 애착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5년에서 10년 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과 안정적으로 오래 관계를 맺으세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멘토, 멘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잘 유지하세요. 그러면 안정적인 관계 패턴이 나에게 습관화됩니다. 패턴화됩니다. 내면화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선별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관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밋밋하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극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변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대가 넘어서도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 패턴은 나에게로 내면화됩니다. 마무리.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 예민함, 인간관계, 양육 환경. 하지만 이것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우에 단점적으로 대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으세요.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